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시골 마을에 100만 달러를 태웠습니다. 그것도 이름조차 생소한 전북 정읍, 평소엔 트랙터 소리만 들리던 농공단지의 작은 공장에 말이죠. 근데 사우디뿐만이 아닙니다. 런던 증시에 상장된 영국 회사, 자원부국 호주의 기업, 그리고 전 세계 원자재를 주무르는 글로벌 상거래사까지 같은 시기에 정읍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산유국이 한국 시골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돈을 태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진짜로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정읍의 그 공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사우디가, 영국이, 호주가 동시에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유사가 가장 비싸게 사가는 나프타급 고급 원료유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기술이 정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단순히 한 회사의 비밀 무기가 아니라 사우디의 국가정책, 영국의 친환경 시장, 호주의 폐기물 산업 전체를 다시 짜는 거대한 그림의 한복판에 박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정읍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날의 장면으로 시간을 한번 돌려볼까요? 정읍역에서 차를 타고 15분 정도만 들어가면 소성면이라는 아주 조용한 동네가 나옵니다. 원래는 농기계나 가끔 지나다녔을 그 한산한 농공단지에 그날따라 사람들이 무려 200명이나 북적북적 모여든 겁니다. 전체 부지는 7,458제곱미터로 평수로 따지면 2,256평이나 되는 꽤 큰 규모예요. 축구장 1개 정도 크기인 이 공장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을 보니까 정말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여기 온 국가들만 봐도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영국이랑 호주까지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포스가 느껴지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랑 상거래사 관계자들이 마치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온 것처럼 동시에 이 정읍 땅을 밟은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대기업 본사에서 열리는 큰 IR 행사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바로 이곳 정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대박이죠. 현장에서는 영어랑 아랍어, 그리고 독특한 호주식 영어까지 막 들려왔고 정장을 쫙 빼입은 외국인 임원들이 통역사까지 대동해서 아주 진지하게 설비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분들이 여기 정읍까지 직접 날아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폐비닐이랑 폐플라스틱에서 진짜 기름이 나오는지 자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신기한 기술이 진짜인지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비로소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공장을 떠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런 표정으로 말이죠. 그럼 도대체 그 공장 안에서 이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공장 한쪽 창고를 가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폐비닐들이 육면체 모양으로 아주 꽉꽉 압축되어서 천장까지 높게 쌓여 있었어요. 우리가 맨날 버리는 라면 봉지나 과자 봉지, 그리고 비닐봉투랑 농업용 폐비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냥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고 아니면 동남아 어딘가로 수출하던 그야말로 골칫덩어리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 놀라운 공장에서는 이 폐비닐들이 큰 트레이에 담겨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장비를 타고 거대한 원통형 분해 장치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렇게 24시간만 지나면 같은 자리에서 아주 맑고 노란 액체가 콸콸 뿜어져 나와요. 한 번에 처리하는 양만 해도 무려 6톤이나 됩니다. 무려 6톤의 폐비닐을 넣으면 약 70% 정도의 수율로 깨끗한 기름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 100kg을 집어넣으면 그중 70kg이 새로운 원료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공장 안에는 이런 대단한 분해 장비가 총 4대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더벨 보도 내용을 보면 하루에 24톤, 1년이면 무려 8,76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연합뉴스와 시사저널의 보도를 종합해보니까 실제로는 연간 약 6,500톤의 폐비닐을 처리해서 최대 4,550톤의 재생 원료유를 뽑아낸다고 해요. 리터로 따지면 약 540만 리터나 되는 기름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이냐면요. 폐비닐을 그냥 태웠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약 17,550톤이나 줄여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약 7,000대가 1년 내내 내뿜는 매연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셈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도 다 똑같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길래 쓸모없는 비닐이 진짜 기름으로 변하는 걸까요? 사실 폐플라스틱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열분해 기술 자체는 예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해왔던 기존의 방식이었어요. 보통은 온도를 500도나 800도까지 펄펄 끓여서 폐플라스틱을 거의 태우다시피 분해하는 고온 열분해 방식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막 솟구치고 그 안에는 다이옥신 같은 무서운 발암 물질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냥 이름만 재활용이지 사실상 작은 소각장이랑 다를 게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폐플라스틱을 기름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진짜 의미 있는 상용화에 성공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유전이라는 정영훈 대표님이 이끄는 우리나라의 작은 벤처기업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비연소 저온 열분해 기술이고 영어 약자로는 RGO라고 부릅니다. 이건 바로 리사이클링 가솔린 앤 오일의 줄임말이죠. 이 기술의 핵심 원리를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하거든요. 분해 장비 안쪽 벽면을 보면 특수하게 제작된 세라믹 볼들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박혀 있는데요. 이 세라믹 볼들을 약 270도에서 300도 사이의 낮은 온도로만 살짝 가열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의 절반도 안 되는 낮은 온도인데 그러면 이 세라믹 볼에서 아주 특별한 파동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 파동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단단한 분자 결합을 막 흔들어서 스스로 분해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신기한 원리를 정영훈 대표님은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주 쓰는 전자레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아도 음식이 아주 맛있게 잘 익잖아요. 그건 마이크로파라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 음식의 분자를 흔들어서 열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술도 바로 그 전자레인지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불을 직접 쓰지 않으니까 비닐을 태우지 않고 태우지 않으니까 다이옥신 같은 환경 호르몬도 거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매일경제랑 비바백 보도를 확인해 보니까 이 방식은 재생유 1리터를 만드는데 전기가 겨우 5.5kW만 있으면 된대요. 일반 가정집에서 에어컨을 한두 시간 정도 돌리는 전력만으로 귀한 기름 1리터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공장에는 굴뚝이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폐플라스틱을 처리해서 기름을 만드는 공장인데 굴뚝이 아예 없습니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믿기 힘든 풍경이죠. 하지만 비닐을 태우는 방식이 아니니까 연기가 안 나고 당연히 굴뚝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시사저널에서는 아예 기사 제목을 굴뚝 없는 폐비닐 공장이라고 뽑았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안전하게 분해된 유증기는 배관을 타고 정제 공정으로 넘어가서 2번의 정제를 거쳐 3가지 기름으로 나옵니다. 가장 가벼운 나프타급 초경질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엔 경질류, 마지막으로 중질류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특히 첫 번째로 나오는 나프타는 정유사들이 새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는 아주 비싼 원료거든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깨끗한 플라스틱 통이 다시 헌 비닐에서 돌아오는 진짜 순환 경제가 여기서 완성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정읍 같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세계 최초의 기술이 튀어나온 걸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의 시간을 무려 40년 전으로 훌쩍 돌려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1980년대 한국의 어느 연구실에서 시작되거든요. 도시유전을 세운 정영훈 대표님의 아버님이신데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세라믹 파동 에너지라는 생소한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시절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를 기름으로 되돌리는 기계를 만들겠다고 하면 다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산업계에서도 그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기술조차 이제 막 걸음마를 떼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버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손에 쥔 거라고는 세라믹 볼 몇 개랑 아주 작은 실험장치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80년대를 보내고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초반까지 오직 이 분야만 끈질기게 파고드신 겁니다. 그러다 정말 의미 있는 첫 성과가 나온 게 2008년 무렵이었어요. 처음 연구를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분야를 25년 동안 한자리에서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하지만 그 고집스러운 25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무대는 이제 아들의 차례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2015년에 아들인 정영훈 대표님이 도시유전이라는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평생을 바쳐 다듬어온 그 실험 결과들을 이제는 회사라는 더 큰 그릇에 담기로 한 거예요. 연구실 한쪽에서만 돌아가던 작은 장치를 실제 공장에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키우는 작업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기술과 손을 잡고 웨이브 정읍이라는 합작 공장을 멋지게 준공합니다. 우리기술은 원래 제어 계측이나 해상풍력 사업을 하던 꽤 뼈대 있는 상장사거든요. 그 회사가 이 폐플라스틱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도시유전과 3대7의 비율로 힘을 합치게 된 겁니다. 더벨 보도를 보니까 여기에 총 57억 원이라는 거금이 투자되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한 연구자가 세라믹을 하나하나 만지작거리던 그 시절부터 글로벌 임원들이 정읍에 모인 2025년 11월 18일까지의 긴 시간 말이에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정읍이라는 한 지점에서 드라마틱하게 만난 겁니다. 아버지의 25년과 아들의 10년, 그리고 사우디의 투자가 결정된 최근 1년의 시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거죠. 이 짧은 1년 사이에 사우디의 거대 자본이 들어오고 영국과 호주가 손을 내민 건 사실 지난 40년이 만든 결과물인 거예요. 준공식 현장에서 김정은 회장님은 이 기술이 15년 전부터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다고 딱 잘라 정리하셨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도 정말 대단한데 그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25년까지 생각하면 이 기술의 무게는 정말 엄청난 거죠. 우리가 보통 한국 산업하면 대기업부터 떠올리지만 이 세계적인 기술을 만든 건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정읍 농공단지에서 묵묵히 버틴 한 가족의 헌신과 두 세대의 시간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엄청난 기술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던 건 절대 아닙니다. 도시 유전은 아주 오랫동안 업계에서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받아온 곳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낮은 온도에서 플라스틱이 분해되냐, 이거 다 사기 아니냐는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전 세계 어떤 대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작은 벤처가 해냈다고 하니까 믿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도시유전은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씩 증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초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통과하고 품질 검증까지 아주 깔끔하게 마쳤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따기 힘들다는 친환경 인증인 ISC 플러스까지 당당하게 획득했습니다. 이건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아주 권위 있는 지속가능성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증이 있어야만 유럽 시장에 재생원료를 정식으로 수출하고 팔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든 재생유가 이 까다로운 자격을 얻은 건 정읍 공장이 최초였어요. 드디어 우리나라의 재생기름이 유럽 시장에 당당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인정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탄소제로 재생유 사업 승인까지 받았대요. 이건 도시유전의 기술이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도 공식적인 친환경 기술로 공인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유럽, 미국에서 검증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사람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전 세계의 관심이 정읍이라는 작은 동네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나라는 놀랍게도 저 멀리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석유가 땅만 파면 나오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 왜 이런 기술에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투자했다는 말로는 이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뒤에는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사우디라는 나라의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우디는 매일 원유를 961만 배럴이나 뽑아내는 전 세계 에너지의 중심지잖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비전 2030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2030년까지 자기들 발전소에서 석유를 태우는 비중을 거의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 빈자리를 천연가스랑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계획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우디는 석유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막대한 석유 발전 비중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사우디의 아주 영리한 첫 번째 속셈이 드러납니다. 사우디는 산유국이라서 자기들이 쓸 석유를 안 쓰면 그만큼 해외에 더 팔 수 있거든요. 발전소에서 안 태우고 남긴 석유는 고스란히 비싼 값을 받고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곧바로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구조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가 노리는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또 하나 따라붙습니다. 사우디가 발전 구조를 가스 중심으로 바꾸면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석유화학 공장을 돌리는데 꼭 필요한 나프타라는 원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숙제가 생깁니다. 결국 사우디 입장에서는 비전 2030을 성공시키기 위해 나프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곳이 절실해진 거죠. 바로 그 빈틈을 정읍 공장의 기술이 아주 정확하게 메워준 겁니다. 정읍 공장에서 나오는 주력 생산품이 바로 그 귀한 나프타급 재생 원료유잖아요. 이제 사우디는 사막에서 석유를 더 캐지 않아도 정읍의 기술로 부족한 원료를 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자원이 부족해질 자리에 새로운 자원을 맞춰서 채워 넣는 필승 카드를 쥐게 된 셈입니다. 이게 바로 사우디가 정읍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발견한 진짜 가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와 UAE의 합작사인 패드코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2025년 9월에 양사가 아주 대대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협약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사우디를 포함해서 중동과 오세아니아의 주요 국가들에 이 RGO 기술을 도입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패드콘은 도시 유전에 100만 달러라는 거액을 1차로 투자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에서 평가한 도시 유전의 기업 가치가 무려 1000억 원대에 달했다는 소식에 다들 깜짝 놀랐죠. 본격적인 매출이 나기 전인데도 산유국이 이 정도 가치를 매겼다는 건 그만큼 기술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사우디와 UAE에서 들어올 추가 투자 규모는 훨씬 더 클 거라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사우디만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아주 굵직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체결되었거든요. 런던 증시에 상장된 아주 유명한 사비엔 테크놀로지 그룹이 도시유전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시장 전체를 공략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영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시장 상황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유럽연합은 지금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중을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재생 원료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정읍 공장은 우리나라 재생 원료유 중에서 처음으로 까다로운 EU 수출 자격을 따낸 아주 특별한 곳이거든요. 영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실한 카드를 절대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원자재 기업인 트라피규라까지 이 사업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정읍의 재생유를 전 세계에 파는 협상을 진행 중이고 주요 국가들의 독점권도 이미 팔려나갔어요.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사우디는 에너지 정책에 빈칸을 채우러 왔고 영국은 친환경 원료를 확보하려고 줄을 선 겁니다. 호주 역시 도시 유전과 함께 폐섬유에서 기름을 뽑는 새로운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옷장에 그냥 걸려만 있는 안 입는 옷들이나 팔리지 않은 재고 옷들, 그리고 매년 산더미처럼 쌓이는 수많은 폐섬유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런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다시 귀한 기름이 되어서 돌아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읍이라는 작은 점 하나에서 전 세계의 거대한 산업들이 동시에 연결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시장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글로벌 조사 기관들의 발표를 보면 엷은 해유 시장은 앞으로 매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질 거라고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내놨어요. 특히 폐기물 처리 플랜트 시장의 성장률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대해졌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이 시장은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주 뜨거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시장의 정중앙에 우리나라 정읍의 도시유전이 당당하게 서 있는 거죠. 정 대표님은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장비 판매로만 1000억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2027년 이후에는 직접 기름을 생산해서 매년 엄청난 수익을 내는 알짜 기업이 될 계획이고요. 지금은 상장 준비까지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모두 정말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우리나라 시골의 기술이 세계적인 산유국의 정책을 바꾼다는 건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씁쓸하게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대단한 가치를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는 가장 늦게 알아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재생에너지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령이 하나 있거든요. 정부가 어떤 기술을 친환경으로 인정해줄지 결정하는 일종의 공식 명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읍 공장이 만드는 이 훌륭한 재생 원료유는 아직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논의는 조금씩 되고 있지만 국가의 핵심 에너지 분류에서는 여전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기술은 이미 저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입니다. 해외 자본들이 우리나라 정부보다 먼저 비행기 표를 산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사우디와 영국은 이 기술을 자기들 나라의 핵심 정책으로 이미 받아들였거든요. 정읍에 수많은 외국인이 모였던 그날, 정작 우리 정부의 관심은 그만큼 뜨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매년 외국에서 석유를 사오는 데 쓰는 돈이 무려 150조 원이나 됩니다. 1년에 150조라는 돈이 그냥 기름값으로만 꼬박꼬박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 한 사람당 매년 약 290만 원씩은 기름을 사기 위해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번 외화가 매년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사라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그 석유를 들여오는 길목조차 아주 불안하고 위험한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길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정읍 공장 하나가 이 거대한 의존도를 당장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한 작은 공장이 이 거대한 흐름을 단번에 바꾸기엔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공장들이 전국 곳곳에 생기고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 묶어서 버리는 그 쓰레기 봉투 안에 다시 기름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가득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오는 원유의 일부를 우리 집 종량제 봉투에서 직접 캐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가능성 말이죠. 이건 이제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미 전국 곳곳에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정읍공장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유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전남 강진과 무안에는 다음 공장들을 짓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이에요. 강원도 태백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도 공장 설립을 위해 아주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때문에 고민이 많던 지자체들에게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겠죠.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폐비닐을 처리하고 싶어도 정말 마땅한 방법이 없었거든요. 태우면 환경이 오염되고 묻으려니 땅이 없고 그렇다고 수출하자니 동남아 국가들도 이제 안 받겠다고 선언한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정읍공장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해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도시유전은 장비를 파는 비즈니스와 직접 기름을 생산하는 모델을 동시에 굴러가게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바퀴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우뚝 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일상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전이라고 하면 저 멀리 중동의 사막이나 바다 위를 생각하잖아요. 땅에서 시커먼 원유가 펑펑 솟구쳐 오르는 바로 그런 그림 말이에요. 하지만 정읍이라는 우리나라 작은 시골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매일 묶어서 버리는 종량제 봉투 속 비닐이나 안 입는 옷들, 그리고 밭에 버려진 폐비닐 같은 것들이 다 자원이라는 겁니다. 산유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정읍까지 달려온 이유도 바로 이 잠재적인 유전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지나치던 그 가치를 세계의 리더들이 먼저 알아보고 온 거죠. 심지어 그 자원을 다시 기름으로 돌리는 이 대단한 기술이 우리나라 정읍에서 한 가족이 40년 동안 버티며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자랑스러워해야 할 한국의 기술력은 멀리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북 정읍이라는 평소에는 지도에서 이름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인데요.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그토록 강조하는 비전 2030과 영국의 거대한 재생원료 시장, 그리고 호주의 폐기물 산업까지 모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옷장을 정리할 때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정읍의 기술을 만나면 다시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요. 우리가 무심코 버리던 것이 사실은 전 세계가 탐내는 엄청난 자원이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지 않나요? 이제 그 명확한 답이 여러분도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앞으로 도시 유전과 웨이브 정읍이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나갈 이야기들이 정말 기대되네요. 어쩌면 조만간 우리가 타는 자동차와 우리가 입는 옷들이 전부 쓰레기에서 다시 태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정읍에서 시작된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어렵고 길 수 있는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나라의 이런 대단한 기술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시골 마을에 100만 달러를 태웠습니다. 그것도 이름조차 생소한 전북 정읍, 평소엔 트랙터 소리만 들리던 농공단지의 작은 공장에 말이죠. 근데 사우디뿐만이 아닙니다. 런던 증시에 상장된 영국 회사, 자원부국 호주의 기업, 그리고 전 세계 원자재를 주무르는 글로벌 상거래사까지 같은 시기에 정읍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산유국이 한국 시골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돈을 태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진짜로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정읍의 그 공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사우디가, 영국이, 호주가 동시에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유사가 가장 비싸게 사가는 나프타급 고급 원료유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기술이 정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단순히 한 회사의 비밀 무기가 아니라 사우디의 국가정책, 영국의 친환경 시장, 호주의 폐기물 산업 전체를 다시 짜는 거대한 그림의 한복판에 박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정읍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날의 장면으로 시간을 한번 돌려볼까요? 정읍역에서 차를 타고 15분 정도만 들어가면 소성면이라는 아주 조용한 동네가 나옵니다. 원래는 농기계나 가끔 지나다녔을 그 한산한 농공단지에 그날따라 사람들이 무려 200명이나 북적북적 모여든 겁니다.
전체 부지는 7,458제곱미터로 평수로 따지면 2,256평이나 되는 꽤 큰 규모예요. 축구장 1개 정도 크기인 이 공장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을 보니까 정말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여기 온 국가들만 봐도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영국이랑 호주까지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포스가 느껴지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랑 상거래사 관계자들이 마치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온 것처럼 동시에 이 정읍 땅을 밟은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대기업 본사에서 열리는 큰 IR 행사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바로 이곳 정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대박이죠. 현장에서는 영어랑 아랍어, 그리고 독특한 호주식 영어까지 막 들려왔고 정장을 쫙 빼입은 외국인 임원들이 통역사까지 대동해서 아주 진지하게 설비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분들이 여기 정읍까지 직접 날아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폐비닐이랑 폐플라스틱에서 진짜 기름이 나오는지 자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신기한 기술이 진짜인지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비로소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공장을 떠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런 표정으로 말이죠. 그럼 도대체 그 공장 안에서 이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공장 한쪽 창고를 가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폐비닐들이 육면체 모양으로 아주 꽉꽉 압축되어서 천장까지 높게 쌓여 있었어요. 우리가 맨날 버리는 라면 봉지나 과자 봉지, 그리고 비닐봉투랑 농업용 폐비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냥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고 아니면 동남아 어딘가로 수출하던 그야말로 골칫덩어리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 놀라운 공장에서는 이 폐비닐들이 큰 트레이에 담겨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장비를 타고 거대한 원통형 분해 장치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렇게 24시간만 지나면 같은 자리에서 아주 맑고 노란 액체가 콸콸 뿜어져 나와요. 한 번에 처리하는 양만 해도 무려 6톤이나 됩니다. 무려 6톤의 폐비닐을 넣으면 약 70% 정도의 수율로 깨끗한 기름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 100kg을 집어넣으면 그중 70kg이 새로운 원료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공장 안에는 이런 대단한 분해 장비가 총 4대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더벨 보도 내용을 보면 하루에 24톤, 1년이면 무려 8,76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연합뉴스와 시사저널의 보도를 종합해보니까 실제로는 연간 약 6,500톤의 폐비닐을 처리해서 최대 4,550톤의 재생 원료유를 뽑아낸다고 해요. 리터로 따지면 약 540만 리터나 되는 기름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이냐면요. 폐비닐을 그냥 태웠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약 17,550톤이나 줄여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약 7,000대가 1년 내내 내뿜는 매연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셈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도 다 똑같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길래 쓸모없는 비닐이 진짜 기름으로 변하는 걸까요? 사실 폐플라스틱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열분해 기술 자체는 예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해왔던 기존의 방식이었어요. 보통은 온도를 500도나 800도까지 펄펄 끓여서 폐플라스틱을 거의 태우다시피 분해하는 고온 열분해 방식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막 솟구치고 그 안에는 다이옥신 같은 무서운 발암 물질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냥 이름만 재활용이지 사실상 작은 소각장이랑 다를 게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폐플라스틱을 기름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진짜 의미 있는 상용화에 성공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유전이라는 정영훈 대표님이 이끄는 우리나라의 작은 벤처기업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비연소 저온 열분해 기술이고 영어 약자로는 RGO라고 부릅니다. 이건 바로 리사이클링 가솔린 앤 오일의 줄임말이죠. 이 기술의 핵심 원리를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하거든요. 분해 장비 안쪽 벽면을 보면 특수하게 제작된 세라믹 볼들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박혀 있는데요. 이 세라믹 볼들을 약 270도에서 300도 사이의 낮은 온도로만 살짝 가열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의 절반도 안 되는 낮은 온도인데 그러면 이 세라믹 볼에서 아주 특별한 파동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 파동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단단한 분자 결합을 막 흔들어서 스스로 분해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신기한 원리를 정영훈 대표님은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주 쓰는 전자레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아도 음식이 아주 맛있게 잘 익잖아요. 그건 마이크로파라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 음식의 분자를 흔들어서 열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술도 바로 그 전자레인지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불을 직접 쓰지 않으니까 비닐을 태우지 않고 태우지 않으니까 다이옥신 같은 환경 호르몬도 거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매일경제랑 비바백 보도를 확인해 보니까 이 방식은 재생유 1리터를 만드는데 전기가 겨우 5.5kW만 있으면 된대요. 일반 가정집에서 에어컨을 한두 시간 정도 돌리는 전력만으로 귀한 기름 1리터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공장에는 굴뚝이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폐플라스틱을 처리해서 기름을 만드는 공장인데 굴뚝이 아예 없습니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믿기 힘든 풍경이죠. 하지만 비닐을 태우는 방식이 아니니까 연기가 안 나고 당연히 굴뚝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시사저널에서는 아예 기사 제목을 굴뚝 없는 폐비닐 공장이라고 뽑았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안전하게 분해된 유증기는 배관을 타고 정제 공정으로 넘어가서 2번의 정제를 거쳐 3가지 기름으로 나옵니다. 가장 가벼운 나프타급 초경질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엔 경질류, 마지막으로 중질류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특히 첫 번째로 나오는 나프타는 정유사들이 새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는 아주 비싼 원료거든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깨끗한 플라스틱 통이 다시 헌 비닐에서 돌아오는 진짜 순환경제가 여기서 완성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정읍 같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세계 최초의 기술이 튀어나온 걸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의 시간을 무려 40년 전으로 훌쩍 돌려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1980년대 한국의 어느 연구실에서 시작되거든요. 도시유전을 세운 정영훈 대표님의 아버님이신데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세라믹 파동 에너지라는 생소한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시절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를 기름으로 되돌리는 기계를 만들겠다고 하면 다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산업계에서도 그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기술조차 이제 막 걸음마를 떼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버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손에 쥔 거라고는 세라믹 볼 몇 개랑 아주 작은 실험장치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80년대를 보내고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초반까지 오직 이 분야만 끈질기게 파고드신 겁니다. 그러다 정말 의미 있는 첫 성과가 나온 게 2008년 무렵이었어요. 처음 연구를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분야를 25년 동안 한자리에서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하지만 그 고집스러운 25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무대는 이제 아들의 차례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2015년에 아들인 정영훈 대표님이 도시유전이라는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평생을 바쳐 다듬어온 그 실험 결과들을 이제는 회사라는 더 큰 그릇에 담기로 한 거예요. 연구실 한쪽에서만 돌아가던 작은 장치를 실제 공장에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키우는 작업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기술과 손을 잡고 웨이브 정읍이라는 합작 공장을 멋지게 준공합니다. 우리기술은 원래 제역 예측이나 해상풍력 사업을 하던 꽤 뼈대 있는 상장사거든요. 그 회사가 이 폐플라스틱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도시유전과 3대7의 비율로 힘을 합치게 된 겁니다. 더벨 보도를 보니까 여기에 총 57억 원이라는 거금이 투자되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한 연구자가 세라믹을 하나하나 만지작거리던 그 시절부터 글로벌 임원들이 정읍에 모인 2025년 11월 18일까지의 긴 시간 말이에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정읍이라는 한 지점에서 드라마틱하게 만난 겁니다. 아버지의 25년과 아들의 10년, 그리고 사우디의 투자가 결정된 최근 1년의 시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거죠. 이 짧은 1년 사이에 사우디의 거대 자본이 들어오고 영국과 호주가 손을 내민 건 사실 지난 40년이 만든 결과물인 거예요. 준공식 현장에서 김정은 회장님은 이 기술이 15년 전부터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다고 딱 잘라 정리하셨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도 정말 대단한데 그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25년까지 생각하면 이 기술의 무게는 정말 엄청난 거죠. 우리가 보통 한국 산업하면 대기업부터 떠올리지만 이 세계적인 기술을 만든 건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정읍 농공단지에서 묵묵히 버틴 한 가족의 헌신과 두 세대의 시간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엄청난 기술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던 건 절대 아닙니다. 도시유전은 아주 오랫동안 업계에서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받아온 곳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낮은 온도에서 플라스틱이 분해되냐, 이거 다 사기 아니냐는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전 세계 어떤 대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작은 벤처가 해냈다고 하니까 믿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도시유전은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씩 증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초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통과하고 품질 검증까지 아주 깔끔하게 마쳤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따기 힘들다는 친환경 인증인 ISC 플러스까지 당당하게 획득했습니다. 이건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아주 권위 있는 지속 가능성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증이 있어야만 유럽 시장에 재생원료를 정식으로 수출하고 팔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든 재생유가 이 까다로운 자격을 얻은 건 정읍 공장이 최초였어요. 드디어 우리나라의 재생기름이 유럽 시장에 당당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인정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탄소제로 재생유 사업 승인까지 받았대요. 이건 도시유전의 기술이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도 공식적인 친환경 기술로 공인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유럽, 미국에서 검증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사람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전 세계의 관심이 정읍이라는 작은 동네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인 나라는 놀랍게도 저 멀리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석유가 땅만 파면 나오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 왜 이런 기술에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투자했다는 말로는 이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뒤에는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사우디라는 나라의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우디는 매일 원유를 961만 배럴이나 뽑아내는 전 세계 에너지의 중심지잖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비전 2030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2030년까지 자기들 발전소에서 석유를 태우는 비중을 거의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 빈자리를 천연가스랑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계획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우디는 석유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막대한 석유 발전 비중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사우디의 아주 영리한 첫 번째 속셈이 드러납니다. 사우디는 산유국이라서 자기들이 쓸 석유를 안 쓰면 그만큼 해외에 더 팔 수 있거든요. 발전소에서 안 태우고 남긴 석유는 고스란히 비싼 값을 받고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곧바로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구조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가 노리는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또 하나 따라붙습니다. 사우디가 발전 구조를 가스 중심으로 바꾸면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석유화학 공장을 돌리는데 꼭 필요한 나프타라는 원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숙제가 생깁니다. 결국 사우디 입장에서는 비전 2030을 성공시키기 위해 나프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곳이 절실해진 거죠. 바로 그 빈틈을 정읍 공장의 기술이 아주 정확하게 메워준 겁니다. 정읍 공장에서 나오는 주력 생산품이 바로 그 귀한 나프타급 재생 원료유잖아요. 이제 사우디는 사막에서 석유를 더 캐지 않아도 정읍의 기술로 부족한 원료를 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자원이 부족해질 자리에 새로운 자원을 맞춰서 채워 넣는 필승 카드를 쥐게 된 셈입니다. 이게 바로 사우디가 정읍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발견한 진짜 가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와 UAE의 합작사인 페드코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2025년 9월에 양사가 아주 대대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협약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사우디를 포함해서 중동과 오세아니아의 주요 국가들에 이 RGO 기술을 도입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페드코는 도시유전에 100만 달러라는 거액을 1차로 투자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에서 평가한 도시유전의 기업 가치가 무려 1,000억 원대에 달했다는 소식에 다들 깜짝 놀랐죠. 본격적인 매출이 나기 전인데도 산유국이 이 정도 가치를 매겼다는 건 그만큼 기술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사우디와 UAE에서 들어올 추가 투자 규모는 훨씬 더 클 거라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사우디만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아주 굵직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체결되었거든요. 런던 증시에 상장된 아주 유명한 사비엔 테크놀로지 그룹이 도시유전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시장 전체를 공략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영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시장 상황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유럽연합은 지금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중을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재생 원료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정읍 공장은 우리나라 재생 원료유 중에서 처음으로 까다로운 EU 수출 자격을 따낸 아주 특별한 곳이거든요. 영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실한 카드를 절대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원자재 기업인 트라피규라까지 이 사업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정읍의 재생유를 전 세계에 파는 협상을 진행 중이고 주요 국가들의 독점권도 이미 팔려나갔어요.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사우디는 에너지 정책에 빈칸을 채우러 왔고 영국은 친환경 원료를 확보하려고 줄을 선 겁니다. 호주 역시 도시 유전과 함께 폐섬유에서 기름을 뽑는 새로운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옷장에 그냥 걸려만 있는 안 입는 옷들이나 팔리지 않은 재고 옷들, 그리고 매년 산더미처럼 쌓이는 수많은 폐섬유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런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다시 귀한 기름이 되어서 돌아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읍이라는 작은 점 하나에서 전 세계의 거대한 산업들이 동시에 연결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시장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글로벌 조사 기관들의 발표를 보면 엷은 해유 시장은 앞으로 매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질 거라고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내놨어요. 특히 폐기물 처리 플랜트 시장의 성장률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대해졌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이 시장은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주 뜨거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시장의 정중앙에 우리나라 정읍의 도시유전이 당당하게 서 있는 거죠. 정 대표님은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장비 판매로만 1,000억 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2027년 이후에는 직접 기름을 생산해서 매년 엄청난 수익을 내는 알짜 기업이 될 계획이고요. 지금은 상장 준비까지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모두 정말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우리나라 시골의 기술이 세계적인 산유국의 정책을 바꾼다는 건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씁쓸하게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대단한 가치를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는 가장 늦게 알아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재생에너지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령이 하나 있거든요. 정부가 어떤 기술을 친환경으로 인정해줄지 결정하는 일종의 공식 명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읍공장이 만드는 이 훌륭한 재생원료유는 아직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논의는 조금씩 되고 있지만 국가의 핵심 에너지 분류에서는 여전히 빠져있는 상태예요. 기술은 이미 저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입니다. 해외 자본들이 우리나라 정부보다 먼저 비행기 표를 산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사우디와 영국은 이 기술을 자기들 나라의 핵심 정책으로 이미 받아들였거든요. 정읍에 수많은 외국인이 모였던 그날, 정작 우리 정부의 관심은 그만큼 뜨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매년 외국에서 석유를 사오는 데 쓰는 돈이 무려 150조 원이나 됩니다. 1년에 150조라는 돈이 그냥 기름값으로만 꼬박꼬박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 한 사람당 매년 약 290만 원씩은 기름을 사기 위해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번 외화가 매년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사라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그 석유를 들여오는 길목조차 아주 불안하고 위험한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길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정읍 공장 하나가 이 거대한 의존도를 당장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한 작은 공장이 이 거대한 흐름을 단번에 바꾸기엔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공장들이 전국 곳곳에 생기고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 묶어서 버리는 그 쓰레기 봉투 안에 다시 기름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가득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오는 원유의 일부를 우리 집 종량제 봉투에서 직접 캐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가능성 말이죠. 이건 이제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미 전국 곳곳에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정읍공장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유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전남 강진과 무안에는 다음 공장들을 짓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이에요. 강원도 태백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도 공장 설립을 위해 아주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때문에 고민이 많던 지자체들에게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겠죠.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폐비닐을 처리하고 싶어도 정말 마땅한 방법이 없었거든요. 태우면 환경이 오염되고 묻으려니 땅이 없고 그렇다고 수출하자니 동남아 국가들도 이제 안 받겠다고 선언한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정읍공장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해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도시유전은 장비를 파는 비즈니스와 직접 기름을 생산하는 모델을 동시에 굴러가게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바퀴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우뚝 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일상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전이라고 하면 저 멀리 중동의 사막이나 바다 위를 생각하잖아요. 땅에서 시커먼 원유가 펑펑 솟구쳐 오르는 바로 그런 그림 말이에요. 하지만 정읍이라는 우리나라 작은 시골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매일 묶어서 버리는 종량제 봉투 속 비닐이나 안 입는 옷들, 그리고 밭에 버려진 폐비닐 같은 것들이 다 자원이라는 겁니다. 산유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정읍까지 달려온 이유도 바로 이 잠재적인 유전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지나치던 그 가치를 세계의 리더들이 먼저 알아보고 온 거죠. 심지어 그 자원을 다시 기름으로 돌리는 이 대단한 기술이 우리나라 정읍에서 한 가족이 40년 동안 버티며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자랑스러워해야 할 한국의 기술력은 멀리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북 정읍이라는 평소에는 지도에서 이름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인데요.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그토록 강조하는 비전 2030과 영국의 거대한 재생원료 시장, 그리고 호주의 폐기물 산업까지 모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옷장을 정리할 때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정읍의 기술을 만나면 다시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요. 우리가 무심코 버리던 것이 사실은 전 세계가 탐내는 엄청난 자원이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지 않나요? 이제 그 명확한 답이 여러분도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앞으로 도시 유전과 웨이브 정읍이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나갈 이야기들이 정말 기대되네요. 어쩌면 조만간 우리가 타는 자동차와 우리가 입는 옷들이 전부 쓰레기에서 다시 태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정읍에서 시작된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어렵고 길 수 있는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나라의 이런 대단한 기술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시골 마을에 100만 달러를 태웠습니다. 그것도 이름조차 생소한 전북 정읍, 평소엔 트랙터 소리만 들리던 농공단지의 작은 공장에 말이죠. 근데 사우디뿐만이 아닙니다. 런던 증시에 상장된 영국 회사, 자원부국 호주의 기업, 그리고 전 세계 원자재를 주무르는 글로벌 상거래사까지 같은 시기에 정읍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산유국이 한국 시골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돈을 태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진짜로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정읍의 그 공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사우디가, 영국이, 호주가 동시에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유사가 가장 비싸게 사가는 나프타급 고급 원료유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기술이 정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단순히 한 회사의 비밀 무기가 아니라 사우디의 국가정책, 영국의 친환경 시장, 호주의 폐기물 산업 전체를 다시 짜는 거대한 그림의 한복판에 박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정읍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날의 장면으로 시간을 한번 돌려볼까요? 정읍역에서 차를 타고 15분 정도만 들어가면 소성면이라는 아주 조용한 동네가 나옵니다. 원래는 농기계나 가끔 지나다녔을 그 한산한 농공단지에 그날따라 사람들이 무려 200명이나 북적북적 모여든 겁니다. 전체 부지는 7,458제곱미터로 평수로 따지면 2,256평이나 되는 꽤 큰 규모예요. 축구장 한 개 정도 크기인 이 공장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을 보니까 정말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여기 온 국가들만 봐도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영국이랑 호주까지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포스가 느껴지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랑 상거래사 관계자들이 마치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온 것처럼 동시에 이 정읍 땅을 밟은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대기업 본사에서 열리는 큰 IR 행사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바로 이곳 정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대박이죠. 현장에서는 영어랑 아랍어, 그리고 독특한 호주식 영어까지 막 들려왔고 정장을 쫙 빼입은 외국인 임원들이 통역사까지 대동해서 아주 진지하게 설비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분들이 여기 정읍까지 직접 날아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폐비닐이랑 폐플라스틱에서 진짜 기름이 나오는지 자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신기한 기술이 진짜인지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비로소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공장을 떠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런 표정으로 말이죠. 그럼 도대체 그 공장 안에서 이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공장 한쪽 창고를 가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폐비닐들이 육면체 모양으로 아주 꽉꽉 압축되어서 천장까지 높게 쌓여 있었어요. 우리가 맨날 버리는 라면 봉지나 과자 봉지, 그리고 비닐봉투랑 농업용 폐비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냥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고 아니면 동남아 어딘가로 수출하던 그야말로 골칫덩어리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 놀라운 공장에서는 이 폐비닐들이 큰 트레이에 담겨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장비를 타고 거대한 원통형 분해 장치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렇게 24시간만 지나면 같은 자리에서 아주 맑고 노란 액체가 콸콸 뿜어져 나와요. 한 번에 처리하는 양만 해도 무려 6톤이나 됩니다. 무려 6톤의 폐비닐을 넣으면 약 70% 정도의 수율로 깨끗한 기름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 100kg을 집어넣으면 그중 70kg이 새로운 원료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공장 안에는 이런 대단한 분해 장비가 총 4대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더벨 보도 내용을 보면 하루에 24톤, 1년이면 무려 8,76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연합뉴스와 시사저널의 보도를 종합해보니까 실제로는 연간 약 6,500톤의 폐비닐을 처리해서 최대 4,550톤의 재생 원료유를 뽑아낸다고 해요. 리터로 따지면 약 540만 리터나 되는 기름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이냐면요. 폐비닐을 그냥 태웠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약 17,550톤이나 줄여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약 7,000대가 1년 내내 내뿜는 매연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셈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도 다 똑같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길래 쓸모없는 비닐이 진짜 기름으로 변하는 걸까요? 사실 폐플라스틱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열분해 기술 자체는 예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해왔던 기존의 방식이었어요. 보통은 온도를 500도나 800도까지 펄펄 끓여서 폐플라스틱을 거의 태우다시피 분해하는 고온 열분해 방식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막 솟구치고 그 안에는 다이옥신 같은 무서운 발암물질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냥 이름만 재활용이지 사실상 작은 소각장이랑 다를 게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폐플라스틱을 기름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진짜 의미 있는 상용화에 성공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유전이라는 정영훈 대표님이 이끄는 우리나라의 작은 벤처기업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비연소 저온 열분해 기술이고 영어 약자로는 RGO라고 부릅니다. 이건 바로 리사이클링 가솔린 앤 오일의 줄임말이죠. 이 기술의 핵심 원리를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하거든요. 분해 장비 안쪽 벽면을 보면 특수하게 제작된 세라믹 볼들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박혀 있는데요. 이 세라믹 볼들을 약 270도에서 300도 사이의 낮은 온도로만 살짝 가열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의 절반도 안 되는 낮은 온도인데 그러면 이 세라믹 볼에서 아주 특별한 파동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 파동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단단한 분자 결합을 막 흔들어서 스스로 분해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신기한 원리를 정영훈 대표님은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주 쓰는 전자레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아도 음식이 아주 맛있게 잘 익잖아요. 그건 마이크로파라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 음식의 분자를 흔들어서 열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술도 바로 그 전자레인지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불을 직접 쓰지 않으니까 비닐을 태우지 않고 태우지 않으니까 다이옥신 같은 환경 호르몬도 거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매일경제랑 비바백 보도를 확인해 보니까 이 방식은 재생유 1리터를 만드는데 전기가 겨우 5.5kW만 있으면 된대요. 일반 가정집에서 에어컨을 한두 시간 정도 돌리는 전력만으로 귀한 기름 1리터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공장에는 굴뚝이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폐플라스틱을 처리해서 기름을 만드는 공장인데 굴뚝이 아예 없습니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믿기 힘든 풍경이죠. 하지만 비닐을 태우는 방식이 아니니까 연기가 안 나고 당연히 굴뚝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시사저널에서는 아예 기사 제목을 굴뚝 없는 폐비닐 공장이라고 뽑았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안전하게 분해된 유증기는 배관을 타고 정제 공정으로 넘어가서 2번의 정제를 거쳐 3가지 기름으로 나옵니다. 가장 가벼운 나프타급 초경질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엔 경질류, 마지막으로 중질류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특히 첫 번째로 나오는 나프타는 정유사들이 새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는 아주 비싼 원료거든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깨끗한 플라스틱 통이 다시 헌 비닐에서 돌아오는 진짜 순환 경제가 여기서 완성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정읍 같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세계 최초의 기술이 튀어나온 걸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의 시간을 무려 40년 전으로 훌쩍 돌려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1980년대 한국의 어느 연구실에서 시작되거든요. 도시유전을 세운 정영훈 대표님의 아버님이신데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세라믹 파동 에너지라는 생소한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시절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를 기름으로 되돌리는 기계를 만들겠다고 하면 다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산업계에서도 그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기술조차 이제 막 걸음마를 떼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버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손에 쥔 거라고는 세라믹 볼 몇 개랑 아주 작은 실험장치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80년대를 보내고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초반까지 오직 이 분야만 끈질기게 파고드신 겁니다. 그러다 정말 의미 있는 첫 성과가 나온 게 2008년 무렵이었어요. 처음 연구를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분야를 25년 동안 한자리에서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하지만 그 고집스러운 25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무대는 이제 아들의 차례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2015년에 아들인 정영훈 대표님이 도시유전이라는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평생을 바쳐 다듬어온 그 실험 결과들을 이제는 회사라는 더 큰 그릇에 담기로 한 거예요. 연구실 한쪽에서만 돌아가던 작은 장치를 실제 공장에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키우는 작업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기술과 손을 잡고 웨이브 정읍이라는 합작 공장을 멋지게 준공합니다. 우리기술은 원래 제어 계측이나 해상풍력 사업을 하던 꽤 뼈대 있는 상장사거든요. 그 회사가 이 폐플라스틱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도시유전과 3대7의 비율로 힘을 합치게 된 겁니다. 더벨 보도를 보니까 여기에 총 57억 원이라는 거금이 투자되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한 연구자가 세라믹을 하나하나 만지작거리던 그 시절부터 글로벌 임원들이 정읍에 모인 2025년 11월 18일까지의 긴 시간 말이에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정읍이라는 한 지점에서 드라마틱하게 만난 겁니다. 아버지의 25년과 아들의 10년, 그리고 사우디의 투자가 결정된 최근 1년의 시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거죠. 이 짧은 1년 사이에 사우디의 거대 자본이 들어오고 영국과 호주가 손을 내민 건 사실 지난 40년이 만든 결과물인 거예요. 준공식 현장에서 김정은 회장님은 이 기술이 15년 전부터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다고 딱 잘라 정리하셨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도 정말 대단한데 그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25년까지 생각하면 이 기술의 무게는 정말 엄청난 거죠. 우리가 보통 한국 산업하면 대기업부터 떠올리지만 이 세계적인 기술을 만든 건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정읍 농공단지에서 묵묵히 버틴 한 가족의 헌신과 두 세대의 시간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엄청난 기술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던 건 절대 아닙니다. 도시유전은 아주 오랫동안 업계에서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받아온 곳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낮은 온도에서 플라스틱이 분해되냐, 이거 다 사기 아니냐는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전 세계 어떤 대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작은 벤처가 해냈다고 하니까 믿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도시유전은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씩 증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초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통과하고 품질 검증까지 아주 깔끔하게 마쳤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따기 힘들다는 친환경 인증인 ISC 플러스까지 당당하게 획득했습니다. 이건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아주 권위 있는 지속가능성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증이 있어야만 유럽 시장에 재생원료를 정식으로 수출하고 팔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든 재생유가 이 까다로운 자격을 얻은 건 정읍 공장이 최초였어요. 드디어 우리나라의 재생기름이 유럽 시장에 당당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인정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탄소제로 재생유 사업 승인까지 받았대요. 이건 도시유전의 기술이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도 공식적인 친환경 기술로 공인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유럽, 미국에서 검증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사람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전 세계의 관심이 정읍이라는 작은 동네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인 나라는 놀랍게도 저 멀리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석유가 땅만 파면 나오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 왜 이런 기술에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투자했다는 말로는 이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뒤에는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사우디라는 나라의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우디는 매일 원유를 961만 배럴이나 뽑아내는 전 세계 에너지의 중심지잖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비전 2030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2030년까지 자기들 발전소에서 석유를 태우는 비중을 거의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 빈자리를 천연가스랑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계획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우디는 석유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막대한 석유 발전 비중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사우디의 아주 영리한 첫 번째 속셈이 드러납니다. 사우디는 산유국이라서 자기들이 쓸 석유를 안 쓰면 그만큼 해외에 더 팔 수 있거든요. 발전소에서 안 태우고 남긴 석유는 고스란히 비싼 값을 받고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곧바로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구조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가 노리는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또 하나 따라붙습니다. 사우디가 발전 구조를 가스 중심으로 바꾸면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석유화학 공장을 돌리는데 꼭 필요한 나프타라는 원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숙제가 생깁니다. 결국 사우디 입장에서는 비전 2030을 성공시키기 위해 나프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곳이 절실해진 거죠. 바로 그 빈틈을 정읍 공장의 기술이 아주 정확하게 메워준 겁니다. 정읍 공장에서 나오는 주력 생산품이 바로 그 귀한 나프타급 재생 원료유잖아요. 이제 사우디는 사막에서 석유를 더 캐지 않아도 정읍의 기술로 부족한 원료를 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자원이 부족해질 자리에 새로운 자원을 맞춰서 채워 넣는 필승 카드를 쥐게 된 셈입니다. 이게 바로 사우디가 정읍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발견한 진짜 가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와 UAE의 합작사인 페드코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2025년 9월에 양사가 아주 대대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협약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사우디를 포함해서 중동과 오세아니아의 주요 국가들에 이 RGO 기술을 도입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페드코는 도시유전에 100만 달러라는 거액을 1차로 투자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에서 평가한 도시유전의 기업 가치가 무려 1,000억 원대에 달했다는 소식에 다들 깜짝 놀랐죠. 본격적인 매출이 나기 전인데도 산유국이 이 정도 가치를 매겼다는 건 그만큼 기술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사우디와 UAE에서 들어올 추가 투자 규모는 훨씬 더 클 거라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사우디만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아주 굵직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체결되었거든요. 런던 증시에 상장된 아주 유명한 사비엔 테크놀로지 그룹이 도시유전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시장 전체를 공략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영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시장 상황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유럽연합은 지금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중을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재생 원료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정읍 공장은 우리나라 재생 원료유 중에서 처음으로 까다로운 EU 수출 자격을 따낸 아주 특별한 곳이거든요. 영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실한 카드를 절대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원자재 기업인 트라피규라까지 이 사업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정읍의 재생유를 전 세계에 파는 협상을 진행 중이고 주요 국가들의 독점권도 이미 팔려나갔어요.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사우디는 에너지 정책의 빈칸을 채우러 왔고 영국은 친환경 원료를 확보하려고 줄을 선 겁니다. 호주 역시 도시 유전과 함께 폐섬유에서 기름을 뽑는 새로운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옷장에 그냥 걸려만 있는 안 입는 옷들이나 팔리지 않은 재고 옷들, 그리고 매년 산더미처럼 쌓이는 수많은 폐섬유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런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다시 귀한 기름이 되어서 돌아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읍이라는 작은 점 하나에서 전 세계의 거대한 산업들이 동시에 연결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시장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글로벌 조사 기관들의 발표를 보면 엷은 해유 시장은 앞으로 매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질 거라고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내놨어요. 특히 폐기물 처리 플랜트 시장의 성장률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대해졌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이 시장은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주 뜨거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시장의 정중앙에 우리나라 정읍의 도시유전이 당당하게 서 있는 거죠. 정 대표님은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장비 판매로만 1,000억 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2027년 이후에는 직접 기름을 생산해서 매년 엄청난 수익을 내는 알짜 기업이 될 계획이고요. 지금은 상장 준비까지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모두 정말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우리나라 시골의 기술이 세계적인 산유국의 정책을 바꾼다는 건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씁쓸하게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대단한 가치를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는 가장 늦게 알아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재생에너지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령이 하나 있거든요. 정부가 어떤 기술을 친환경으로 인정해줄지 결정하는 일종의 공식 명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읍공장이 만드는 이 훌륭한 재생 원료유는 아직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논의는 조금씩 되고 있지만 국가의 핵심 에너지 분류에서는 여전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기술은 이미 저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입니다. 해외 자본들이 우리나라 정부보다 먼저 비행기 표를 산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사우디와 영국은 이 기술을 자기들 나라의 핵심 정책으로 이미 받아들였거든요. 정읍에 수많은 외국인이 모였던 그날, 정작 우리 정부의 관심은 그만큼 뜨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매년 외국에서 석유를 사오는 데 쓰는 돈이 무려 150조 원이나 됩니다. 1년에 150조라는 돈이 그냥 기름값으로만 꼬박꼬박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 한 사람당 매년 약 290만 원씩은 기름을 사기 위해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번 외화가 매년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사라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그 석유를 들여오는 길목조차 아주 불안하고 위험한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길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정읍 공장 하나가 이 거대한 의존도를 당장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한 작은 공장이 이 거대한 흐름을 단번에 바꾸기엔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공장들이 전국 곳곳에 생기고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 묶어서 버리는 그 쓰레기 봉투 안에 다시 기름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가득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오는 원유의 일부를 우리 집 종량제 봉투에서 직접 캐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가능성 말이죠. 이건 이제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미 전국 곳곳에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정읍공장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유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전남 강진과 무안에는 다음 공장들을 짓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이에요. 강원도 태백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도 공장 설립을 위해 아주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때문에 고민이 많던 지자체들에게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겠죠.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폐비닐을 처리하고 싶어도 정말 마땅한 방법이 없었거든요. 태우면 환경이 오염되고 묻으려니 땅이 없고 그렇다고 수출하자니 동남아 국가들도 이제 안 받겠다고 선언한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정읍공장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해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도시유전은 장비를 파는 비즈니스와 직접 기름을 생산하는 모델을 동시에 굴러가게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바퀴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우뚝 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일상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전이라고 하면 저 멀리 중동의 사막이나 바다 위를 생각하잖아요. 땅에서 시커먼 원유가 펑펑 솟구쳐 오르는 바로 그런 그림 말이에요. 하지만 정읍이라는 우리나라 작은 시골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매일 묶어서 버리는 종량제 봉투 속 비닐이나 안 입는 옷들, 그리고 밭에 버려진 폐비닐 같은 것들이 다 자원이라는 겁니다. 산유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정읍까지 달려온 이유도 바로 이 잠재적인 유전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지나치던 그 가치를 세계의 리더들이 먼저 알아보고 온 거죠. 심지어 그 자원을 다시 기름으로 돌리는 이 대단한 기술이 우리나라 정읍에서 한 가족이 40년 동안 버티며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자랑스러워해야 할 한국의 기술력은 멀리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북 정읍이라는 평소에는 지도에서 이름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인데요.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그토록 강조하는 비전 2030과 영국의 거대한 재생원료 시장, 그리고 호주의 폐기물 산업까지 모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옷장을 정리할 때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정읍의 기술을 만나면 다시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요. 우리가 무심코 버리던 것이 사실은 전 세계가 탐내는 엄청난 자원이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지 않나요? 이제 그 명확한 답이 여러분도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앞으로 도시 유전과 웨이브 정읍이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나갈 이야기들이 정말 기대되네요. 어쩌면 조만간 우리가 타는 자동차와 우리가 입는 옷들이 전부 쓰레기에서 다시 태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정읍에서 시작된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어렵고 길 수 있는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나라의 이런 대단한 기술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시골 마을에 100만 달러를 태웠습니다. 그것도 이름조차 생소한 전북 정읍, 평소엔 트랙터 소리만 들리던 농공단지의 작은 공장에 말이죠. 근데 사우디뿐만이 아닙니다. 런던 증시에 상장된 영국 회사, 자원부국 호주의 기업, 그리고 전 세계 원자재를 주무르는 글로벌 상거래사까지 같은 시기에 정읍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산유국이 한국 시골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돈을 태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진짜로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정읍의 그 공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사우디가, 영국이, 호주가 동시에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유사가 가장 비싸게 사가는 나프타급 고급 원료유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기술이 정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단순히 한 회사의 비밀 무기가 아니라 사우디의 국가정책, 영국의 친환경 시장, 호주의 폐기물 산업 전체를 다시 짜는 거대한 그림의 한복판에 박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정읍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날의 장면으로 시간을 한번 돌려볼까요? 정읍역에서 차를 타고 15분 정도만 들어가면 소성면이라는 아주 조용한 동네가 나옵니다. 원래는 농기계나 가끔 지나다녔을 그 한산한 농공단지에 그날따라 사람들이 무려 200명이나 북적북적 모여든 겁니다. 전체 부지는 7,458제곱미터로 평수로 따지면 2,256평이나 되는 꽤 큰 규모예요. 축구장 1개 정도 크기인 이 공장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을 보니까 정말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여기 온 국가들만 봐도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영국이랑 호주까지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포스가 느껴지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랑 상거래사 관계자들이 마치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온 것처럼 동시에 이 정읍 땅을 밟은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대기업 본사에서 열리는 큰 IR 행사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바로 이곳 정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대박이죠. 현장에서는 영어랑 아랍어, 그리고 독특한 호주식 영어까지 막 들려왔고 정장을 쫙 빼입은 외국인 임원들이 통역사까지 대동해서 아주 진지하게 설비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분들이 여기 정읍까지 직접 날아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폐비닐이랑 폐플라스틱에서 진짜 기름이 나오는지 자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신기한 기술이 진짜인지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비로소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공장을 떠났습니다.